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지고 밤이 긴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억새가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낡았지만 주인의 정갈한 손길 덕분에 언제나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반질반질 윤이 나게 닦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잘 말린 시래기가 가지런히 걸려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는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 남편과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필하는 아내 연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씨가 곱고 매사에 알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지만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지 않아 늘 쪼들리는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연화가 사는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남편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학자택이라 불렀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과거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바틀이며 바느질이며 온갖 빚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거친 일을 하면서도 그녀의 손끝은 언제나 야무졌고 남편이 입을 옷이나 버섯만큼은 기워 입히더라도 항상 깨끗하고 맵시 있게 손질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화 자신은 시집 올 때 해온 옷가지들이 낡아져 색이 바래고 옷감도 얇아져서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에 입고 나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장롱을 열어보지만 한숨만 내쉬며 도로 닦기 일쑤였고 그런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고운 옷 한 벌에 대한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마을에서 가장 큰 어르신의 환갑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이며 잔치 준비로 분주해졌고 집집마다 떡을 치고 술을 빚느라 고소한 냄새가 온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연화의 남편 역시 마을에 존경받는 선비로서 잔치에 초대받았기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연화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도포를 정성스레 다듬어 놓았지만 막상 자신이 입고 갈 옷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치마 저고리는 너무 낡아 잔치 마당에 나서기에는 남편의 체면을 깎아먹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낡은 치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이미 닳고 다른 옷감을 기워 입는 것만으로는 화려한 잔치 분위기에 어울릴 리 만무했습니다. 고민 끝에 연화는 그동안 푼푼히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꺼내들고 읍내 장터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돈이었기에 새 옷감을 끊어 옷을 짓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혹시나 헌옷을 파는 가게나 전당포에 가면 저렴하면서도 상태가 좋은 옷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들길을 걸어 읍내로 향하는 연화의 발걸음은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가벼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 추위도 잊은 채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읍내 장터는 장날을 맞아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흥정 소리에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비단 가게 앞을 지나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고운 색깔의 옷감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진홍색 쪽빛 옥색의 비단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보며 잠시나마 자신이 그 옷을 입은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쌈짓돈을 만지작거리며 이내 현실을 깨닫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새 옷을 파는 가게들은 그녀가 가진 돈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가격을 불렀고 그녀는 점점 더 장터의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마땅한 옷을 찾지 못한 연화의 다리는 점차 무거워졌고 잔치에 입고 갈 옷을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터를 헤매다 연화가 당도한 곳은 장터 끝자락 인적이 드물고 그늘진 골목에 위치한 낡은 전당포였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먼지 쌓인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어 선뜻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연화는 용기를 내어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둑어둑한 실내는 바깥의 활기찬 장터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고요했고 천장까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앉아 졸고 있던 주인 노인이
인기척을 느끼고는 부스스 눈을 뜨며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흐릿한 눈동자를 가진 노인은 마치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려온 듯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혹시 여인네가 입을 만한 쓸만한 옷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커다란 괴짝으로 다가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괴짝 뚜껑이 열리자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아름다운 옷 한 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짙은 다홍색 치마에 은은한 국화무늬가 수놓인 연두색 저고리였는데 낡은 전당포에 입기에는 너무나도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옷감은 최상급 비단인지라 어두운 가게 안에서도 은은한 광택이 흘렀고 소매 끝동에 대어놓은 하얀 거들지조차 때 하나 묻지 않은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이 그 옷으로 다가가 손끝으로 옷감을 만져보았습니다. 비단은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러웠고 손에 닿는 감촉이 서늘하면서도 착 감기는 것이 일품이었습니다. 연화는 단번에 그 옷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귀한 옷이 왜 이런 허름한 전당포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좋은 옷이라면 가격이 엄청날 것이 분명해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낙담했습니다. 연화가 아쉬운 표정으로 가격을 묻자 주인 노인은 예상 밖의 헐값을 불렀습니다. 연화가 가지고 온 쌈짓돈으로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만큼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습니다. 연화는 귀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가격을 확인했지만 노인은 어서 가져가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값을 더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옷은 임자가 따로 있는 법이니 부인께서 가져가시면 딱 맞을 것 같소. 아주 귀한 옷이지만 내게는 그저 짐일 뿐이니 싸게 가져가시오. 주인 노인의 목소리는 건조하면서도 어딘가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화는 횡재했다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뒤섞인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상인이라면 물건값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 애쓸 텐데 마치 뜨거운 감자를 떠넘기듯 얼른 팔아치우려는 태도가 수상쩍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비단 옷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고 당장 코앞에 닥친 마을 잔치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의심을 눌러버렸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네고 비단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옷을 받아든 순간 연화의 손끝으로 찌릿한 냉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마치 한겨울 얼음장을 만진 듯한 차가움에 잠시 칫했지만 그녀는 바깥 날씨가 추워서 옷감이 차가워진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주인 노인은 돈을 받자마자 괴짝을 쾅 닫고는 다시 구석자리로 돌아가 앉아버렸고 연화에게 어서 가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전당포를 빠져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마치 그곳에서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장터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품에 안은 보따리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갈 때와 달리 돌아오는 길에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옷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종종 걸음을 쳤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텅 빈 들판에는 마른 억새들만이 바람에 울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고 연화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품 안에 비단 옷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는데 그것은 헌 옷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마치 방금 지어낸 새 옷이나 잘 관리된 규방의 향기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보이는 집의 불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따뜻한 집을 보며 연화는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을 쓸고 있던 늙은 할멈이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이 할멈은 연화네 집안일을 오랫동안 도와온 분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조금 멀었지만 육감이 남달라 종종 기이한 일들을 예감하곤 했습니다. 할멈은 연화가 들어오자마자 하던 비질을 멈추고 연화의 품에 안긴 보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님, 그게 뭡니까? 밖에서 찬 바람을 잔뜩 몰고 오셨구만요. 할멈의 말에 연화는 웃으며 읍내에서 싼 값에 구한 좋은 옷이라며 자랑스레 보따리를 들어보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연화는 남편이 글을 읽고 있는 건넌방을 향해 다녀왔음을 고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서둘러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비단 옷은 전당포 어두운 구석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고혹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다홍색 치마는 불빛을 받아 붉은 꽃잎처럼 피어나는 듯했고 연두색 저고리는 싱그러운 봄풀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연화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옷을 펼쳐보았고 옷감을 얼굴에 대어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 위에 화려한 비단 옷을 대어보니 마치 자신이 귀한 집안의 마님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잔치에 가면 남편의 어깨가 으쓱해질 것을 생각하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화는 옷을 입어보기 위해 저고리에 고름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옷고름이 꽉 묶인 것처럼 뻑뻑하여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겨우 고름을 풀자 옷에서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여인의 한숨 소리처럼 들려 순간 연화는 움찔했습니다. 잘못 들었겠거니 하며 저고리를 걸치는데 옷이 몸에 닿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옷은 연화의 몸에 맞춤복처럼 딱 맞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몸을 옥죄어 오는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목깃 부분이 유난히 타이트하게 느껴져 자꾸만 목을 만지작거리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거울 속 연화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할멈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저녁상은 언제 올릴까요? 라고 묻던 할멈은 연화가 입고 있는 옷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할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뒷걸음질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그 옷, 색깔이 참 곱긴 한데 어찌 그리 서늘한 기운이 돕니까? 마치 산 사람이 입을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할멈의 불길한 말에 연화는 기분이 상하여 핀잔을 주었습니다. 할멈도 참 이렇게 고운 옷을 보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전당포 주인이 아주 귀한 옷이라며 싸게 준 것인데 연화는 애써 할멈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오싹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옷을 벗어 곱게 개어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옷을 벗자 몸을 조이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다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옷이 들어간 장롱 쪽을 쳐다볼 때마다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선잠이 들었을까? 꿈속에서 연화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답답해. 풀어줘. 라는 희미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을 때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장롱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화는 밤새 뒤숭숭했던 꿈자리를 잊으려 애쓰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간밤의 바람 탓인지 마당에는 낙엽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하늘은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제 사온 비단 옷을 햇볕에 좀 말려두려 했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다시 장롱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연화를 잘 따르던 옆집 강아지가 연화가 마루에 앉아있자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연화에게서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겁에 질린 눈치였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몸에서 냄새가 나나 싶어 옷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어제 맡았던 그 은은하고 차가운 향기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이자 욕심 많은 이웃 여인 월선이 연화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월선은 평소에도 남의 집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경하고 탐을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연화 아우, 어제 읍내장에 다녀왔다면서 뭐 좋은 거라도 건졌나 해서 구경 왔지. 월선은 넉살 좋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연화는 내키지 않았지만 워낙 끈질긴 성격의 월선이라 어쩔 수 없이 장롱을 열어 어제 사온 비단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옷을 보자마자 월선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이런 귀한 비단을 어디서 구했어? 색깔이며 자수며 대궐 안방마님이나 입을 법한 옷이네. 월서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옷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몸에 대어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거 정말 자네가 입으려고 산 거야. 자네한테는 좀 과분해 보이는데 나한테 팔 생각 없어. 내가 웃돈을 얹어줄 테니 나한테 넘기지. 그래. 월서는 노골적으로 욕심을 드러내며 연화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월서는 쉽게 포기할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만지작거리며 계속해서 연화의 마음을 떠보았고 옷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으면서도 은근히 연화의 살림 형편을 빗대어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월선이 옷의 목깃 부분을 만지다가 갑자기 손을 떼며 어머, 따가워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연화가 놀라 묻자 월선은 손가락 끝을 입으로 빨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여기에 가시가 박혔나? 갑자기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끔하네. 월선은 옷을 털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기분이 상했는지 입을 삐죽거리며 옷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옷이 겉보기엔 멀쩡한데 사람을 무안하게 하네. 아무튼 연화 아우 생각 바뀌면 언제든 말해. 내가 후하게 쳐줄 테니까. 월선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월선의 눈길은 끝까지 비단 옷에서 떨어질 줄 몰랐고 그 눈빛에는 못내 아쉬움과 질투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돌아간 뒤 연화는 다시 옷을 개며 목깃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월선이 따갑다고 했던 부분을 손으로 쓸어보았지만 실밥 하나 튀어나온 곳 없이 매끄럽기만 했습니다. 이상하다. 월선 형님이 괜한 트집을 잡으신 건가?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옷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옷을 개는 동안 손끝에 닿는 차가운 냉기는 어제보다 더 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연화는 옷을 얼른 장롱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할멈이 장작을 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왠지 모르게 둔탁하고 멀게만 느껴져 연화의 불안감은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내일 잔치에 입고 갈 생각에 미리 옷을 다림질해 두려고 다시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다듬이돌 위에 옷을 올려두고 방망이질을 하려는데 옷감 위로 촛불 그림자가 일렁이며 마치 옷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시를 일으켰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다듬이 방망이를 내려치자 탁 하는 맑은 소리 대신 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소리를 듣나 보다. 연화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지만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이 옷을 집에 들인 후부터 평온했던 일상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예감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연화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마치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장롱에 넣어둔 뒤로 집안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고 밤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방 안을 감돌아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어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옷을 입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쏟아질 부러움 섞인 시선과 남편의 흐뭇해할 표정을 상상하며 불안함을 애써 억누르려 했습니다. 남편이 글 공부에 매진하느라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날이면 연화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장롱문을 열어 옷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비단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매끄러운 감촉은 연화의 손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듯 묘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잔치를 이틀 앞둔 날 오후 남편이 마을 훈장님 댁에 잠시 들르러 나간 사이 연화는 옷을 제대로 입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연화는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 넘긴 뒤 떨리는 손으로 장롱에서 비단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꺼내자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지만 연화는 창문을 닫아 바람을 막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다홍색 치마를 먼저 두르자 치마폭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르르 펴지며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치마의 느낌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으나 허리끈을 묶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울렁거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마를 입고 나서 연두색 저고리를 팔에 끼워 넣는데 팔이 소매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마치 깊은 물속으로 손을 뻗는 것처럼 서늘하고 무거웠습니다. 저고리는 연화의 어깨에 완벽하게 내려앉았고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평소의 초라한 연화가 아니라 고귀한 양반가 부인 그 자체였습니다. 연화는 감탄하며 옷의 맵시를 살피다가 마지막으로 가슴 앞에 옷고름을 매기 위해 양손으로 고름을 잡았습니다. 고름을 둥글게 말아 매듭을 짓고 잡아당기는 순간 갑자기 목 주변이 팽팽해지며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고름을 너무 세게 묶었나 싶어 급히 손을 놓았지만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이 작아서 느끼는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굵고 거친 밧줄이 목을 감고 뒤에서 힘껏 잡아당기는 듯한 끔찍한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연화는 으윽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기도가 꽉 막힌 듯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분명 옷고름은 느슨하게 매여 있었음에도 목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파고드는 듯한 움푹 파인 자국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옷고름을 풀어 헤치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허공만 핥힐 뿐이었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누군가가 귀에 대고 살려줘. 답답해. 라고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고 등 뒤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저고리를 양옆으로 잡아당기자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옷이 벌어지며 겨우 숨통이 트였습니다. 들이마신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들어왔고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깸냥거리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콧물과 범벅이 된 채로 연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벗어던진 저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방바닥에 널브러진 저고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마치 비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을 느낀 할멈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무슨 일입니까?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할멈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화와 널브러진 비단 옷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할멈은 급히 달려와 연화를 부축해 일으키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연화는 창백한 얼굴로 목을 감싸쥐며 말을 잇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할멈은 연화의 목을 살펴보다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연화의 목 주위에는 붉고 선명한 띠 모양의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옷에 쓸린 자국이 아니라 영락없이 밧줄이나 끈에 졸린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멈의 눈이 커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누가 마님을 해하려 했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으로 바닥에 있는 저고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옷이. 옷을 입자마자 목이 졸려서 연화의 말은 떨리고 끊겨서 제대로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할멈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한 듯 심각한 표정으로 옷을 노려보았습니다. 할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어진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멈의 거친 손이 비단에 닿자마자 할멈은 감전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옷을 다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냉기야. 시체처럼 차갑네. 차가워 할멈은 자신의 손을 치마에 문지르며 기겁을 했습니다. 평소 미신을 잘 믿지 않으려 했던 연화였지만 할멈의 반응을 보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할멈은 정색을 하고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물건에는 주인의 혼이 깃드는 법입니다. 특히 옷은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것이라 그 기운이 더 강합니다. 이 옷은 보통 옷이 아닙니다. 원한이 서려 있거나 억울하게 죽은 이의 물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장 내다 버리거나 태워야 합니다. 할멈의 경고는 단호했지만 연화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옷을 사는데 쓴 돈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고 당장 내일 모레 입고 갈 옷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옷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멈, 그래도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태워요? 내가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느꼈나 봐요. 옷이 조금 작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연화는 애써 변명하며
옷을 주섬주섬 챙겼습니다. 할멈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혀를 찼습니다. 마님, 목숨보다 귀한 옷이 어디 있습니까? 저 붉은 자국을 보고도 그러십니까? 오늘 밤에라도 큰 사단이 날까 무섭습니다. 할멈은 계속해서 만류했지만 연화는 옷을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넣고는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할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화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냉수한 사발을 들이켰지만 목에 남은 따끔거리는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화네 집 담벼락 너머에는 이웃집 여인 월선이 귀를 쫑긋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월선은 연화가 비단 옷을 샀다는 사실을 안 뒤로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어 호시탐탐 연화네 집 동태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와 할멈의 다급한 외침을 엿들은 월선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봐, 분수에 안 맞는 옷을 입으니 탈이 나지. 원한이 서린 옷이라니 아주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생겼네. 월선은 걱정은커녕 이 기회에 연화를 곤경에 빠뜨리고 그 비단 옷을 자신이 차지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마음속에는 연화에 대한 시기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월선은 동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다들 들었어. 연화네 집 말이야. 글쎄, 읍내에서 귀신 들린 옷을 사왔다는구만. 월선은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낙네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여들자 월선은 신이 나서 살을 붙여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 옷만 입으면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대. 전당포 주인이 도둑놈이 훔쳐온 작물을 팔았다는데 그 옷 주인이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붙었다나 뭐라나. 월선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연환의 집 쪽을 힐끔거렸고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마을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지만 워낙 점잖은 성격이라 내색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보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옷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방 안에 냉기가 도는구려. 군부를 좀 더 지펴야겠소. 연화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부를 때도 장롱 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화는 황급히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들이며 남편의 시선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장롱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어둠이 마치 눈동자처럼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 연화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바람소리는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하는 비몽사몽간에 연화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장롱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그 안에서 다홍색 치마를 입은 얼굴 없는 여인이 기어나와 연화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습니다. 내 옷이야. 내놔. 돌려줘. 꿈속의 여인은 연화의 배 위에 올라타 차가운 손으로 연화의 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쉿쉿거리는 소리를 내며 발버둥 쳤습니다. 남편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손아귀 힘은 점점 더 강해졌고 연화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던 남편이 연화의 신음소리를 듣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니 방 안은 고요했지만 장롱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에 꽉 닫아두었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걸려있던 비단 옷이 바닥에 툭 떨어져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혀를 차며 일어나 장롱문을 닫으려 했지만 문은 뻑뻑하여 잘 닫히지 않았습니다. 장롱이 낡아서 문이 자꾸 열리는 모양이요. 내일 날이 밝으면 손을 봐야겠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연화는 공포에 질려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는 대로 이 옷을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화는 매탄 눈으로 마당에 나와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월선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연화 아우 밤새 안녕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려. 월선은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화는 월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월선은 연화의 눈치를 살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옷 말이야. 자네가 입기 불편하면 내가 사줄게. 나는 기가 세서 웬만한 건 끄떡없거든. 월선은 끈질기게 옷을 요구했습니다. 연화는 월선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무서운 옷을 치워버리고 돈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멈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한이 서린 옷을 남에게 팔았다가 그 사람마저 해를 입으면 어쩌지? 연화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월선은 연화가 가격을 올리려고 뜸을 들인다고 오해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 참, 비싸게 쳐준다니까 그러네. 내가 지금 당장 돈을 가져올 테니 옷 좀 꺼내놔봐. 월선은 막무가내로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온 할멈이 월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월선, 마님,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 마님께서 몸이 편치 않으시니 나중에 다시 오시지요. 할멈은 단호한 표정으로 월선을 제지했습니다. 월선은 할멈을 째려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웬 참견이야. 늙은이가 주책 없이. 월선은 씩씩거리며 물러섰지만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나서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연환의 안방을 탐욕스럽게 훑어보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기어코 그 옷을 입고 말 테니까. 월선의 비뚤어진 욕망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고 이는 곧 닥쳐올 더 큰 재앙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월선이 돌아간 뒤 방으로 들어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잔치는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 옷은커녕 입고 있는 옷조차 제대로 추스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롱 속에 있는 비단 옷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할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고 원하는 맺힌 곳에서 풀어야 하는 법인데. 그 말은 연화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단순히 예쁜 옷을 입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무시했던 경고들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 기이한 인연의 끈은 쉽게 끊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 사위가 고요한데 연화의 방 안에는 정막 대신 불안한 공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도두어 보아도 불빛은 왠지 모르게 파르르 떨리며 방 안 구석구석에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화는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거리를 손에 들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옷이 들어있는 장롱 쪽으로 쏠렸습니다. 장롱 틈새로 새어나오는 서늘한 냉기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숨결처럼 느껴져 연화는 몇 번이나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건넌방에서 글을 읽다 고단했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연화는 내일 잔치에 대한 걱정과 옷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우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 시각 이웃집 월선은 제 집 안방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연환의 집에서 보았던 그 탐스러운 비단 옷이 눈앞에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깟 귀신 이야기가 대수랴 내가 입으면 그만이지. 월선의 욕심은 두려움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그 귀한 옷을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입지 않는 것이 못내 아깝고 배가 아팠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자 월선의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계략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겁이 많으니 몰래 가서 한번 입어보고 만약 별일 없으면 어떻게든 뺏어오거나 훔쳐올 심산이었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연환의 집 담장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연환의 집 살인문은 낡아서 꽉 닫히지 않고 조금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월선은 도둑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계집에서
강아지가 끙끙거렸지만 낯익은 월선의 냄새를 맡고는 짖지 않고 다시 웅크렸습니다. 월선은 안방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호롱불 빛만이 문풍지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연화는 속이 답답하여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간 사이였습니다. 월선은 이때다 싶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주인이 없었고 오직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만이 월선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월선은 쾌재를 부르며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롱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냉기에 월선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한겨울 바람처럼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 속에 걸려있는 비단 옷의 자태는 어둠 속에서도 요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홀린 듯이 손을 뻗어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옷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월선은 그것을 비단의 좋은 질감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비단 치마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치마는 스르르 미끄러지듯 월선의 몸을 감쌌고 그 부드러운 감촉에 월선은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썩히고 있다니. 연화, 그 여편네는 복을 걷어차는구만. 월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고리를 입을 차례가 되자 월선은 약간의 흥분을 느끼며 팔을 끼워 넣었습니다. 저고리는 월선의 풍만한 몸매에도 딱 맞춘 듯이 들어맞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평소의 억척스러운 아낙네가 아니라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방마님처럼 우아해 보였습니다. 월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옷고름을 매기 위해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갑자기 팍 하고 꺼지더니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월선이 놀라서 어머나 하고 소리치는 순간 목 주변에 서늘하고 끈적한 무언가가 휘감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옷깃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손가락들이 목을 움켜쥐는 감각에 더 가까웠습니다. 월선은 본능적으로 옷고름을 풀려고 손을 움직였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월선의 양손을 결박한 듯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고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은 순식간에 극에 달했습니다. 캑, 컥. 월선은 숨을 들이마시려 입을 크게 벌렸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에 하얀 불꽃이 튀며 머릿속이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등 뒤에 딱 붙어 서 있는 듯한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고 귓가에는 내 거야, 입지 마, 벗어 라는 원망 섞인 속삭임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월선은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떴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부엌에서 냉수한 사발을 들이켜고 나오던 연화는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컥컥거리는 괴상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건가? 연화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꺼진 호롱불 탓에 방 안은 캄캄했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괴이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연화는 급히 부엌에서 가져온 부직갱이로 호롱불을 다시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 드러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선이 비단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고 눈은 뒤집힐 듯이 흰 자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자신의 목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정작 목을 조르는 끈이나 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비단 저고리의 목깃만이 월선의 목을 파고들듯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월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연화는 월선의 몸을 흔들며 옷고름을 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옷고름은 마치 쇠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손이 닿을 때마다 옷에서는 찌릿한 정전기가 일며 손끝을 튕겨냈습니다. 월선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할멈과 건넌방의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남편이 소리쳤고
할멈은 상황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마님옷을 찢어야 합니다. 칼을 가져오세요. 할멈의 다급한 외침에 연화는 정신을 차리고 반잼꼬리에 있는 가위를 찾아 들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대로 두면 월선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어 저고리의 깃을 자르려 했습니다. 가위날이 옷감에 닿는 순간 마치 생사를 베는 듯한 끔찍한 비명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월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여인의 비명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지만 연화는 눈을 질끈 감고 가위질을 했습니다. 투둑 소리와 함께 저고리의 앞잽이 뜯겨나가자 거짓말처럼 월선의 목을 조이던 힘이 풀렸습니다. 월선은 후욱 하고 깊은 숨을 토해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서늘한 냉기가 순식간에 흩어지고 촛불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월선은 한참 동안 기침을 토해내며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 월선은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마치 불덩이처럼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벗어 던졌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있어. 날 죽이려고 했어. 월선은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나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과 끈 자국이 뒤섞인 듯한 기괴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한 표정으로 월선을 꾸짖으려 했지만 월선의 꼴이 너무나 처참하여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멈은 혀를 차며 냉수 한 그릇을 월선에게 건넸습니다. 한숨 돌린 월선은 더 이상 그 방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벗어둔 자신의 옷을 대충 걸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치는 월선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월선이 떠난 방 안에는 찢어진 비단 옷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감 사이로 솜이 비집고 나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살갗처럼 보여 연화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옷은 불길하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태워버리도록 하자. 남편은 단호하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방 안에 홀로 남은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옷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끔찍한 소동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이상하게도 그 옷이 무섭기보다는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에서 들려오던 비명소리가 단순한 원한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규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찢어진 저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아까처럼 공격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아래서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감은 화려한 비단이었지만 안감은 빛바랜 무명천으로 덧대어 있어 겉과 속이 다른 옷의 사연을 짐작게 했습니다. 연화는 찢어진 저고리 깃 사이를 살피다가 안감 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안감의 실밥을 뜯어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곱게 접힌 작은 한지 조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글씨는 먹물이 번지지 않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흘려쓴 붓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하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 내 결백은 하늘만이 알리라. 글귀를 읽는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도둑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옷이 사람들의 목을 조른 것은 억울해서 숨을 쉴 수 없었던 그 여인의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선이 욕심을 부려 옷을 입었을 때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한 것도 도둑 누명을 쓴 주인의 원한이 도둑질하러 온 월선의 마음에 반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귀신 들린 물건이 아니라 한 맺힌 여인의 슬픈 사연이 담긴 유품이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옷을 다시 정성스럽게 개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태워버린다면 이 여인의 억울함은 영영 풀리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옷을 태우는 대신 이 옷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내일 잔치에 입고 갈 수는 없게 되었지만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비단 옷 한 벌보다 더 값진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할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멈이 들어오자 연화는 발견한 쪽지를 보여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멈이 옷은 태우면 안 되겠어요. 주인의 한을 풀어줘야 이 사단이 끝날 것 같아요. 할멈은 쪽지를 받아들고는 글을 읽지 못해 멀뚱히 쳐다보았지만 연화의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씹씹. 그랬구만요. 억울해서 눈도 못 감고 이승을 떠돌았구만요. 마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냥 태우면 귀신이 되어 더 큰 화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할멈은 연화의 결정을 지지하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어르신들께 여쭈어 전당포에 옷을 맡긴 사람의 내력을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옷이 이제는 위로해 주어야 할 아픈 손가락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방 안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찢어진 옷을 반전고리 옆에 두고 바늘과 실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 전당포 주인을 찾아가 이 옷의 내력을 묻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 동안 계속되던 악몽은 끝났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옷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옷감 위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내려앉자 비단은 마치 눈물을 머금은 듯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에는 월선이 밤새 겪은 일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월선이 혼이 나가 머리를 풀고 도망쳤다는 둥, 연화네 집에 진짜 귀신이 산다는 둥 말들이 많았지만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정화수를 떠놓고 옷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세요.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흔들리던 문풍지가 잠잠해지고 촛불이 곧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화에게 남은 과제는 이 옷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었는지를 세상에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날이 밝자마자 옷 속에 숨겨져 있던 쪽지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의 공포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여인에 대한 연민과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부지런한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연화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바쁜 걸음으로 읍내를 향했습니다. 찬서리가 내린 들판길은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읍내 장터는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여는 상인들로 분주했는데 연화는 곁눈질도 하지 않고 곧장 그 낡고 허름한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전당포의 낡은 간판이 마치 입을 꾹 다문 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노인은 여전히 구석자리에서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들어오는 것을 본 노인은 짐짓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물러왔소. 한번 판 물건은 무르지 못하니 그리 아쉬오. 노인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낡은 쪽지를 꺼내 노인 앞에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 쪽지가 그 비단 옷 안감에서 나왔습니다. 억울하다는 이 글귀가 무슨 뜻인지 어르신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노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쪽지를 힐끔 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먼지 쌓인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릴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구만. 그 옷은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노인은 체념한 듯 입을 열어 옷에 얽힌 기가 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이웃 고을 대가집에서 일하던 친모가 혼신을 다해 지은 옷이었는데 그 집 안방마님이 아끼던 폐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죽고 나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자 그 집 사람들이 여자의 물건을 모조리 내다 팔아버린 게야. 그 비단 옷은 여자가 죽을 때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수이나 다름없는 옷이었지. 노인의 설명에 연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목을 조여오던 고통은 바로 그 여인이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고통과 억울함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노인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옷을 판 것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옷을 태우기 전에 정성스레 재를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의 마음은 한결 무거우면서도 방향이 잡힌 듯 뚜렷해졌습니다. 단순히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가여운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도착한 연화는 남편에게 전당포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 또한 선비로서 억울한 일을 돕는 것이 도리라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원혼을 달래주자고 했습니다. 월선이 퍼뜨린 흉흉한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으므로 진실을 밝혀 오해를 풀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갈한 마음으로 제사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환의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웠고 그 중에는 잔뜩 겁을 먹은 월선도 끼어 있었습니다. 월선은 어젯밤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호기심과 불안함 때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찢어진 비단 옷을 상 위에 곱게 올려놓고 그 옆에 맑은 정화수 한 그릇과 하얀 쌀밥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차려냈습니다. 화려한 구판은 아니었지만 연화의 정성이 가득 담긴 소박하고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연화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옷에 얽힌 사연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죽은 여인의 억울함과 그 원한이 서려 옷이 사람들을 해하려 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의 표정은 두려움에서 연민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월선은 이야기를 들으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려 훔쳐 입으려 했던 옷이 실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죽은 이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마치 자신의 탐욕을 꾸짖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월선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낭독이 끝나자 사방은 숙연해졌습니다. 연화는 상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셨습니까? 아무 죄 없이 도둑으로 몰려 목숨까지 끊어야 했던 당신의 심정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일렁였지만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의 결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당신을 도둑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 옷에 맺힌 원한을 풀고 편안한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연화는 품에서 꺼낸 쪽지를 촛불에 태웠습니다. 쪽지가 타오르며 붉은 불꽃이 허공으로 흩어지자 갑자기 마당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지만 연화는 움직이지 않고 옷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잠시 거세게 부는가 싶더니 이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 위에 놓인 비단 옷에서 뿜어져 나오던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꽉 묶여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듯 옷을 감싸고 있던 팽팽한 긴장감이 녹아내리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서 있던 월선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남의 귀한 물건을 탐내고 억울한 사연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렸어. 내 욕심이 귀신보다 더 무서웠던 게야. 월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월선의 진심 어린 회개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을 비난하기보다는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연화는 월선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형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분도 형님의 사과를 받으셨을 겁니다. 월선의 눈물은 그동안 마을에 퍼졌던 불신과 시기를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연화는 반코고리를 가져와 찢어진 저고리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월선을 살리기 위해 가위로 잘라냈던 부분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이어붙였습니다. 연화의 바느질 솜씨는 야무졌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살을 꿰매어 주듯 연화는 옷감의 결을 맞추고 고운 명주실로 상처를 덮어주었습니다. 바늘이 옷감을 통과할 때마다 옷에서는 더 이상 비명소리도 거친 저항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친구의 손길을 받아들이듯 옷은 연화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느질을 마친 옷은 다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찢어졌던 자국은 연화의 솜씨로 인해 마치 원래 있었던 무늬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연화는 옷을 들어 올려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전당포의 어둠 속에서 보았을 때나 월선이 욕심을 내며 입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 아니라 한 여인의 슬픈 삶과 그것을 위로해준 연화의 마음이 담긴 귀한 물건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고 누구 하나 그 옷을 무서워하거나 불길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랑방 문을 활짝 열고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떡을 대접했습니다. 잔치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음식들이었지만 오늘 밤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안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멍석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옷 때문에 생겼던 오해와 두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나저나 연화댁이 참으로 대단하네. 나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텐데 그 원한을 풀어주다니. 마을 어른의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집안의 공기는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고 마당을 비추는 달빛조차 따뜻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월선도 눈물이 멈추자 쑥스러운 듯 자리 한 구석에 앉아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일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목소리를 높였을 테지만 오늘은 얌전한 고양이처럼 조용했습니다. 월선은 연화가 건네준 식혜를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네가 비단 옷을 샀다고 했을 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못된 맘을 먹었는데 벌을 단단히 받았나 보다. 연화는 월선의 어깨를 감싸주며 웃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형님 덕분에 옷의 사연이 더 빨리 밝혀진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다 풀렸으니 마음 편히 드세요.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난 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삭막함은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남은 불씨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장독대 위에는 정화수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마당을 정리하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자겠네. 귀신도 가고 욕심도 가고 복만 남았네. 할멈의 노랫가락에 연화와 남편은 마주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와 곱게 수선한 비단 옷을 다시 장롱에 넣지 않고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거나 태워서 온전히 보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이 옷은 누군가가 입어서 뽐낼 물건이 아니라 고이 보내주어야 할 이별의 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우니 밀려오는 피로감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연화는 꿈없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연화는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명이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바람소리가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고 비록 비단 옷은 입을 수 없게 되었지만 연화의 마음은 비단보다 더 곱고 빛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집안을 감싸던 공포는 물러가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람 사는 정이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의 집 마당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밤의 기이한 소동과 두려움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높았습니다. 연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정갈하게 씻고 보자기에 싸두었던 비단옷을
조심스럽게 마당 한가운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장작 위에 옷을 올리자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옷자락이 살랑거리며 마지막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원한이 아닌 작별을 고하는 몸짓처럼 보였고 연화는 경건한 마음으로 불씨를 당겼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비단 옷은 검은 연기 대신 하얀 연기를 피워 올리며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옷이 타오르는 동안 연화와 남편 그리고 할멈은 두 손을 모아 그 여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승에서의 억울함은 모두 잊고 편안히 쉬소서. 연화의 기도에 화답하듯 불꽃은 사납게 일렁이지 않고 차분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옷이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지자 마당을 감돌던 미세한 한기마저 씻은 듯이 사라지고 훈훈한 온기만이 남았습니다. 할멈은 재를 고이 모아 뒷산 양지 바른 나무 아래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비단 옷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비단보다 더 귀한 깨달음과 평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아늑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연화는 이제 마을 잔치에 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비록 뽐내려 했던 화려한 비단 옷은 사라졌지만 연화는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롱을 열어 평소 아끼던 무명 치마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비록 색이 바래고 낡았지만 연화가 밤새 정성껏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해두어 빳빳하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동정은 눈처럼 빛났고 치마의 주름은 단정하게 잡혀 있어 소박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옷을 입으며 비단 옷을 입었을 때 느꼈던 답답함과 불편함 대신 마치 제 피부처럼 편안하게 감싸주는 무명 옷의 감촉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고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연화의 그런 모습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비단 옷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아름답소. 마음이 편안하니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구려. 남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온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대문을 나서 마을 잔치가 열리는 큰 어르신 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길은 잔치에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어디선가 흥겨운 풍물 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며 연화 부부를 반겨주는 듯했고 지나는 이웃들은 연화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잔치마당에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화 부부가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화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수군거렸을지도 모를 사람들이었지만 오늘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젯밤 연화가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과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연화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 환대는 그 어떤 비단 옷보다 연화를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던 월선이 연화를 발견하고는 쟁반을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연화, 아우, 어서 오게 내가 자네 오기만을 기다렸네. 월선의 태도는 전날의 표독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친정언니처럼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월선은 연화의 손을 잡고 자신이 맡아둔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나 다름없네. 오늘 내가 제일 맛있는 고기와 떡을 가져다 줄 테니 맘껏 들게나. 월선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뒤로 사람이 180도 변해 있었고 연화는 그런 월선의 변화가 고맙고 기뻤습니다. 잔치의 주인공인 마을 큰 어르신이 상석에 앉아 계시다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댁, 이리 좀 와보게. 어르신의 부름에 연화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어르신은 인자한 미소로 연화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었네.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고 마을의 평화를 지켰다지.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만 자네를 보니 그 말이 틀린 듯하네. 비단 옷을 입지 않아도 자네의 마음씨가 비단결 같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귀티가 흐르는구먼. 어르신의 칭찬에 좌중에서는 옳소, 맞습니다 하는 추임새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리해서 산 비단 옷으로 겉모습을 치장하려 했던 자신의 욕심이 부끄러워지는 동시에 진정한 아름다움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곁에서 연화를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르신은 연화에게 직접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덕담을 건넸고 연화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았습니다. 그 술잔에는 마을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고 연화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마셨습니다. 잔치는 무르익어 갔고 연화는 이웃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갓 지은 찰떡은 쫄깃하고 고소했으며 솥뚜껑에 부쳐낸 전은 기름진 향기로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연화는 월선이 챙겨주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며 그동안 서먹했던 이웃들과도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화댁, 나중에 바느질 좀 가르쳐줘. 자네 솜씨가 그렇게 좋다며 우리 집 장독대도 좀 봐줄 수 있나. 사람들은 연화의 야무진 손끝과 지혜를 필요로 했고 연화는 기쁜 마음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단 옷소동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연화는 마을 사람들과 더욱 끈끈한 정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지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마당의 흥겨움도 조금씩 차분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연화와 남편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꽉 찬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서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와 배웅하며 보자기에 떡과 과일을 한가득 싸서 연화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가서 출출할 때 남편이랑 먹어. 그리고 종종 놀러오고. 월선의 진심 어린 배웅을 받으며 연화 부부는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밤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억새밭이 은빛 물결처럼 출렁이고 풀벌레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앞서 걷다가 뒤따라오는 연화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늦추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참으로 고생 많았소. 그리고 고맙소. 부인의 지혜 덕분에 우리 집안에 닥칠 뻔한 화를 막고 오히려 큰 복을 얻었구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밤바람에 실려 연화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그림자를 밟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오히려 제가 욕심을 부려 집안을 시끄럽게 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집안을 지키던 할멈이 반가운 얼굴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잔치는 즐거우셨는지요? 할멈은 미리 군부를 지펴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놓았고 아랫목에는 깨끗한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들어와 겉옷을 벗고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방 안에는 훈훈한 온기와 함께 밥 짓는 냄새, 그리고 말린 쑥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연화를 괴롭히던 서늘한 냉기와 공포는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의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월선이 싸준 떡을 접시에 담아 남편과 할멈 앞에 내놓았습니다. 셋은 따뜻한 방바닥에 둘러앉아 떡을 나누어 먹으며 잔치에서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했습니다. 할멈은 연화가 어르신께 칭찬받은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암요, 우리 마님 마음씨 고운 거야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 귀신 붙은 옷도 마님의 정성에 감복해서 간 게 틀림없습니다. 할멈의 넉살 좋은 말에 방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고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할멈은 건넌방으로 물러가고 연화와 남편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문단속을 꼼꼼히 하고는 호롱불에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방 안이 어둑어둑해지자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연화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장롱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비단 옷은 없지만 그 빈자리는 남편의 사랑과 이웃의 정, 그리고 자신의 떳떳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옆에 누운 남편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남편도 연화의 손을 꼭 맞잡아 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남편의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연화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푹 주무시오. 아무 걱정 말고. 남편의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화는 네 서방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노곤했지만 정신은 맑고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구름 위에 누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풀벌레들이 가을밤에 깊이를 더해주는 합창을 하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마저도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밤하늘의 별빛과 섞여들었고 연환의 작은 기와집은 마을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얻은 평온함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화는 꿈조차 꾸지 않을 깊고 단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밝은 해가 떠오르고 연화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비단 옷보다 더 고운 마음을 가진 연화의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놓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연화처럼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